자, 시작할까요? 네. 자, 쉬는 시간에 쉬셔야 되는데 뭘 또 쉬는 시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아, 네. 172쪽이죠. 네. 자, 문제 20입니다. 문제 20. 자, 페이징 기법에서 페이지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페이징에서 여러분 이제 생각해 줘야 될 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페이지 크기가 작은 경우와 이렇게 작은 경우와 똑같은 크기인데 페이지 한 개의 크기가 큰 경우, 예, 테이블의 크기는 이걸 기억하는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는 커지고 얘는 작아진다. 반대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자, 페이지 크기가 작아지면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는 어째요? 커진다죠. 커진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네. 자, 그 다음에 같은 크기의 블록으로 나눈다. 페이징 기법은 원래 같은 크기로 나누는 거. 페이지 크기가 커지면 내부단 변화의 공간이 커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한 개의 테이블이 이제 커지니까 마지막에 들어올 프로그램이 이만큼이다. 그럼 얘는 이만큼이 남는 거고 얘는 이제 조그맣게 남는 거죠. 네. 다음에 예. 페이지 크기가 커지면 참조되지 않은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주격장치에 적재될 확률은 높아진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확실하게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교체 기법 중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가 필요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교체 기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자, 그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요약지 134쪽 참조를 해주고요. 한번 나열을 해보면 FY, FO 방식 있죠? 네. LRU 방식.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보면 이거 두 개는 하는 방법까지 물어보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이론상으로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OPT, 그죠? 예, 참조되지 않을 거. 그다음에 LFU입니다. 예, 참조 횟수가 작은 거. 그다음에 NUR. 예, 비트 두 개 가지고 예, 만드는 것.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1번에 참조 비트, 변형 비트가 필요한 것은 NUR 방식이다. 4번이 되겠군요. 라는 거죠. 자, 문제 22번에 보면은 가상 메모리입니다. 네,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는 물리적인 개념과 논리적인 개념을 분리한 것이다. 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주기억 장치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메모리다. 그래서 물리적인 메모리고 가상 메모리는 이제 가짜 메모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구현을 한 거죠. 네, 구현한 것을 우리는 논리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상 메모리를 많이 이용하면 개별 프로그램의 수행 속도는 어때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거고 얘는 어차피 하드디스크니까 속도는 네,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가상 메모리를 이용하면 각 프로그램에서 메모리 크기에 대한 제약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실행해야 될 프로그램의 크기가 이만큼만 실행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때 네, 뭐 최저 사양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걸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기법을 하니까 이렇게 큰 프로그램도 실행시킬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디스크는 꽉 채워놓지 말고 항상 여유 공간을 두시오 라는 겁니다. 내부적인 이런 기법이 있으니까. 다음에 4번에 보면 프로그램의 일부분만 메모리에 적재되기 때문에 다중 프로그램이 쉬워진다. 그거죠. 네. 여러 다중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 CPU가 몇 개예요? 네, CPU 한 개죠.
한 개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기법. 어떻게 처리하든지 간에 내부적인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뭐 시간차를 두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눴으니까 나눠 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이런 기법도 구현이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23번. 자, 페이지 폴트다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페이지 폴트가 무엇이냐? 자, 이게 뭐가 되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거, CPU가 찾고자 하는 게 어디 없어요? 주격장치에 없는 걸 우리는 페이지 폴트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죠. 네, CPU가 요구한 페이지가 주격장치에 없는 것을 우리는 페이지 폴트다, 페이지 부재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24번입니다. 네, 가상기억장치. 계속해서 가상기억장치가 나오는데요. 역시나 또 가상기억장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가상기억장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네, 주기억장치보다 더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이런 기법을 구현을 한 거고,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효율적이다. 가상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보다 큰 기억장치 주소 지정을 할 수 없다라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완전히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건 3번이다 라는 거고, 프로그램을 일정한 크기로 나눈 단위를 페이지라고 하고, 페이징 기법에서는 어떠세요? 내부 단편화만 일어나는 거죠. 외부 단편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내부 단편화가 나와서 얼마만큼 남느냐,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 앞에서 계속 풀었고요. 자, 문제 25번입니다. 계속해서 가상 메모리에 대한 설명에 내는 거죠. 물리적인 기억장치보다 큰 논리적인 공간을 주소화하는 데 사용이 된다. 원래 물리적인 메모리 크기가 이건데 이거를 프로그램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했다 그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보다 더 큰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요. 가상 메모리의 주소 전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TLB를 사용한다 라는 거고요. 페이지 부재가 발생할 경우 어디서 데이터를 읽어요? 메모리에서 읽는 거 아니죠. 페이지 부재라는 자체가 주 메모리에 데이터가 없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네. 자, 가상 메모리를 이용함으로써 멀티 프로세서들 사이에 물리 메모리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가상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부터는 디스크 스케줄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디스크 스케줄링은 여러분이 어떤 장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드디스크죠. 네, 하드디스크에 관련된 헤드에 관련된 겁니다. 헤드에 얼마만큼 헤드의 이동 거리를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서 이제 헤드라는 게 어디 데이터가 저장돼 있나요?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평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더가 총 움직이는 거리, 이거를 한번 찍 늘려서 몇 메터 움직였나 그런 거 한번 재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헤드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할까? 이게 왜 필요해요? 뭘 올리기 위해서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 스케줄링은 바로 이 속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헤드를 적게 움직여서 데이터를 빨리 가져오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약집 135쪽을 한번 참조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FC, FS 그냥 순서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것이고 자 SSTF 방식은 뭐부터요? 그죠? 가까운 것부터 헤드에서부터 가까운 길. 자 스키는 엘리베이터 기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방향 바꿔서 올라오는 기법. 내려갔다 올라오는 기법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스캔 방식은 무조건 한 방향이죠. 이렇게 갔다가 저 뒤에서 이렇게 이런 방식. 자, 화살표의 방향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기법, 스캔 방식이 바로 엘리베이터 기법인데 엘리베이터 기법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어요? 맨 끝에 있는 것들은 맨 나중에 처리될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서 일단 확률이라도 적게 만들기 위해서 이 C스캔 방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6번을 한번 살펴보세요. FC, FS 스케줄링은 공평성이 유지되며 일단 공평하겠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다르니까. 스케줄링 방법 중 가장 성능이 좋다. 그렇지는 않죠. 네, 뭐 이동거리가 가장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얘는 이제 요구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가장 이동거리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네. 자, 두 번째 보면은 그래서 일단 틀린 건 1번이 되는 것이고 SSTF 스케줄링은 그랬어요. 짧은 헤드의 위치에서부터 가까운 거리. C스캔 방식은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네, C스캔 방식은 무조건 한쪽 방향이고 스캔 방식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거요. 네. 그 다음에 섹터 큐잉은 고정 헤드 장치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디스크 회전 지연을 고려한 기법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만 본 거예요? 지금 헤드의 이동 거리만 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섹터 큐잉은 뭐냐면 섹터를 찾아가는 방법이죠. 가장 가까운 섹터를 먼저 서비스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헤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트랙이다라는 거 있었어요. 근데 이 트랙에 또 섹터가 있죠. 섹터인데 이제 이 트랙인 걸 찾았는데 여기서 참조해야 될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 누구를 먼저 참조하느냐. 그러니까 가까운 데부터 참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섹터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섹터 큐잉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문제 27번입니다. SSTF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트랙의 이동을 올바르게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돼요? 네, 순서대로 나열해 줘야 되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걸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오름차순으로. 네,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지금 헤드의 위치가 어디냐면 72다 그랬고 방식이 뭐라 그랬냐면 SSTF 방식이다 그랬어요. 그럼 72부터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를 결정을 해야죠. 네, 어디가 가까운지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어디가 가까워요? 67이 가깝네요. 네. 그 다음에 52로 갈까요? 83으로 갈까요? 네, 52로 가죠.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13에서부터 가까운 게 어디예요? 83, 16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67, 52, 47, 20, 13, 83, 169 이렇게 적어진 걸 찾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라는 거죠. 자, 문제 28번입니다. 네,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 중 SSTF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SSTF 방식은 어느 거요? 가까운 데부터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죠. 현재 헤드의 위치에서 가까운 요청을 먼저 처리한다. 그게 맞죠? 두 번째, 안쪽이나 바깥쪽 트랙보다 가운데 위치한 트랙이 먼저 서비스 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것들은 어쨌든 처음에 시작하기는 좀 힘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 얘는 어때요? 맨 끝에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대화형 시스템보다 일괄 처리 시스템에 적합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대화형 시스템에서는 좀 부적합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 그죠. 고객센터에다 여러분이 전화를 했는데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 순서가 언제 올 거냐. 얘는 언제 올 확률이 많아요? 제일 늦게 올 확률이 많죠. 그럼 얘는 엄청나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잘하면 어떠세요? 영원히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죠. 네, 현재 헤더 옆에서 계속 불러버리니까. 네, 그래서 얘는 대화형에 어울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헤드가 이동하면 한 방향으로만이 아니죠. 네, 스캔 방식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문제 28번입니다. 네.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 SSTF에 대한 설명이죠. 네. 네, SSTF 방식은 어때요? 가까운 요청을 먼저 서비스 받는 거다. 안쪽이나 바깥쪽 트랙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트랙이 먼저 서비스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헤더가 여기 있으면 이것과 가까운 거리니까 여기를 먼저 가든지 이쪽을 먼저 가지 여기를 먼저 가지는 않죠.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대화형 시스템보다는 일괄 처리에 적합하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가다 보니까 이 먼 거리에는 이제 오래 기다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헤더가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만 한 방향이다라고 정해진 건 없죠. 예,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가까운 데를 이렇게 가기 때문에 딱 정해진 방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29번입니다. 네, 문제 29번. 자, 문제 29번도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1번에 보면 FCFS는 먼저 요구하는 것을 먼저 주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평성은 보장은 된다 그거죠. 우리가 보통 줄 쓴 사람 먼저 준다. 그건 공평하다라고 하죠. SSTF는 짧은 것을 먼저 처리해 주기 때문에 대화형 시스템에는 부적합하다. 스캔 방식은 기아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기아 현상이다라는 것은 영원히 찾지 않을 상태예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헤더가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요청 신호가 들어오고 여기서 요청 신호가 들어왔다 그거죠. 얘를 처리하고 있는데 또 여기 바로 옆에서 요청 신호가 들어오고 또 요청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움직이다 보면 얘는 어떠세요? 영원히 찾지 않을 수가 있겠군요. 이런 걸 우리는 기아 현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아 상태는 어디서 발생할 수가 있냐면 SSTF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겠군요 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에 C스캔 방식은 대기 시간을 균등화함으로써 스캔 알고리즘을 개선한 것이다. 자, 스캔 알고리즘에서 이거를 개선해서 만든 게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의 입장으로 본다면 갔다가 맨 끝에 우리 집으로 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런데 C스캔 방식은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리 오니까 맨 끝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C스캔이군요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문제 30번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C스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오름차순으로 일단 나열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렬을 먼저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0에서부터 199개입니다. 0도 있고 199가 있는데 끝이 여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있는데 헤더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35에서 47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헤드의 방향을 지금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47로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86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거는 맨 마지막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마다 다릅니다. 예, 그때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했다 칠게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13으로 가요? 22로 가요? 방향을 13으로 가야죠. 방향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13, 22가 있는 걸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맨 끝에를 찍어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찍고 맨 끝에가 0이니까 0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방식이 시스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31번입니다. 네, 스풀인데요. 스풀은 우리가 이제 인쇄할 때 보통 사용이 되는 방식이죠. 네. 네, 그래서 스풀은 일단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CPU가 있고, 여기에 이제 프린터가 있는데, CPU가 프린터를 직접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CPU는 일단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뭐를 하나 두냐면, 스풀이라는 공간을 둬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이제 인쇄할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풀에서 프린터한테 하나씩 넘겨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생각해 줘야 될 건 뭐냐면 스풀이라는 것은 누가 운영할까요? 어디서 운영하냐면 운영체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윈도우즈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윈도우즈는 여러분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운영체제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 스풀이라는 공간은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스풀을 이용을 함으로써 좋은 점은 뭐가 있어요? 좋은 점. 네, 병행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인쇄 명령어를 내려놓고 여러분은 다른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그거죠. 네, 동영상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그런 병행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에 이 병행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내가 인쇄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그거죠. 내가 100장을 인쇄하겠다. 100장 인쇄 걸어놓은 상태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풀은 병행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대신 인쇄만 할 때에 비해서 인쇄 속도는 어쩌는 거요? 더 떨어지게 된다. 이런 특징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여러 작업의 입출력과 계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은 스풀 공간으로 주기억 장치의 일부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아니다 그거죠. 뭘 사용하는 거요?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한다라는 거고 제한된 수의 입출력 장치 사용으로 입출력 장치의 지연을 방지한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프린터 한 대를 가지고 몇 대까지 공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또 동시에 인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장치는 몇 대까지냐 그런 거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 조속의 입출력 장치에서 읽어온 자료를 중간에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스풀은 저장 공간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요. 자, 새롭게 소프트웨어 공학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제 꾸준하게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에다가 이제 공학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보자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최대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일반 기업체 사장님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겨야 되겠다. 어디다 맡기시겠어요? 어쩐 데다가? 그죠? 잘하는 데다가 뭘 잘해요? 네.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해 주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게 소프트웨어 공학의 최대 목적이다 그거죠. 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조건을 한번 볼게요. 뭘 목표로 하느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약집 138쪽을 보세요. 자, 좋은 소프트웨어의 조건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을 이제 추구하는 목적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품질 향상, 저렴한 비용, 경제적인 방법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최대 목적이 있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사용의 편리성, 일단 편해야 된다 그거죠. 편해야 된다. 이해하기가 좋아야 된다 그거죠. 네, 갈수록 뇌세포는 맛이 가는데 이마저 하면 어때? 읽기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자제품을 하나 샀어요. 사용 설명서가 들어오죠. 엄청나게 두꺼운 사용 설명서가 들어오죠. 그거 읽으세요? 안 읽잖아요. 네. 자, 유지보수의 용이성, AS가 좋아야 된다 그죠. 우리가 대기업 제품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AS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껏 좋은 거 샀어요. 중소기업 제품이 안 팔리는 이유는 그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AS를 받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다 한번 AS를 받을 때 회사가 없어지면 좀 그렇죠. 네. 어차피 수리받는 비용이나 새로 산 값이나 또 비슷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네. 그 다음에 재사용성이 중요해요.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면 좋겠다라는 거고, 네, 사용 용이성, 쉬워야 된다 그거고, 네, 다른 제품과 교환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들어와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프트웨어는 유연하고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기계가 아니니까 쉽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변경해 주세요라는 것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소프트웨어라는 게 품질이라는 게 있느냐. 소프트웨어를 평가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소프트웨어 공학은 뭐하러 공학을 만드느냐. 소프트웨어 공학을 하려면 문서가 필요하는데 뭐하러 그런 문서를 필요 없이 만드느냐. 그건 이제 차라리 그 시간에 개발이나 해라. 개발은 더 지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지체된 프로젝트에 인력을 뒤늦게 투입하면 프로젝트 일정을 더욱 지연시킨다. 이건 맞는 말이죠. 네, 브룩스 법칙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4번. 자, 2번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팀 구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한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나 해가지고 팀 구성을 하자라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이 그룹 스터디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팀 구성을 하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라는 거죠.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팀 구성은 자, 일단 누가 있는 게 좋아요? 오너가 있는 게 낫겠죠. 리더가 있는 게 낫겠죠. 네, 그럼 이제 좀 잘 굴러갈 수 있죠. 예, 중앙 집중형은 뭐냐면 관리자 한 명이 있는 거죠. 네, 관리자. 그리고 모든 책임을 관리자가 다지는 겁니다. 밑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떠세요? 그냥 따라주기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관리자한테 넘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관리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네. 솔직히 모 회사에 가장 높으신 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자기가 어떻게 세세한 걸 알겠습니까? 네,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이 있습니다. 네.
분산형이다라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식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서 이제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동등한 책임, 관리,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원활한 그런 방식이 이제 바로 분산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층적이 있습니다. 계층적. 계층적은 이제 트리 구조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중앙집중식은 구성원이 한 관리자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중앙집중식은 한 사람에 의해서 통제가 돼요.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인원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규모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산형 팀은 의사교환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 크고 개개인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이건 명령을 잘 듣잖아요. 얘는 서로 의사교환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에서는 또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산형의 최대 핵심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분산형의 의사교환 경로는 계층적이다가 아니죠. 계층적이다라는 것은 별도가 있습니다. 트리 구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 어느 영역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잡을 거냐, 어디까지를 이제 개발 영역으로 설정을 할 거냐라는 거죠. 어디까지 설정돼요? 그냥 다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신뢰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에 대한 영역, 소프트웨어 공학의 영역은 어디까지냐 그죠? 어디까지?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영역에 이제 보면은 그 하단에 해설 보세요. 기능, 성능, 신뢰도, 인터페이스,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걸 따져 볼게요. 해설을 먼저 보세요. 자, 기능이다 가면 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그래서 입출력 장치에 대한 내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 자, 통신이 되나요? 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속도입니다. 속도. 네, 성능, 속도. 그죠? 이 소프트웨어의 성능은 어느 정도나요? 우리가 성능을 판단할 때는 속도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빠른가요? 시간을 가지고 따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을 잡아주나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소통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나와 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는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컴퓨터는 뭘로 소통하세요? 예, 여러분은 컴퓨터한테 키보드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컴퓨터는 뭘 통해서 대꾸를 해줘요? 모니터에다가 대꾸를 해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소통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분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하세요? 그죠? 안 하고 살죠. 이게 편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 네, 잘하고 사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 가진 부모님과 딸 가진 부모님들의 가정 생활이 틀리죠. 보통은 그러더라고요. 아들만 2명을 키운 사람은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한 마디도 안 한다고, 어쩔 때 뭐 3마디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밥 먹어, 네. 돈 줘, 뭐. 아들은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문제에서 네모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한번 핵심어를 찾아보세요. 네, 순서에 의거 절차상 운영상 소프트웨어 실행 일자다. 기존의 소프트웨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다. 키보드나 기타 입출력 장치를 통하여 그랬죠. 자, 여기서 핵심은 연결하다, 통하다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바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 소프트웨어 특성입니다. 네,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지 보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 있군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사용 용이성. 자, 유지 보수성은 어떠세요? 잘 고쳐져야 되겠죠? AS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효율성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효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뜻이고, 사용 용이성은 뭐냐면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기능 변경의 필요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진화하는 것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화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글 이름 칸을 4자로만 했는데 그걸 10칸으로 늘려주고 싶다. 가능해야 되겠죠.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버리고 새로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조금 고쳐져야 된다. 그게 유지 보수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지 보수성에 대한 내용이고, 자, 소프트웨어가 자원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효율성이 되겠고, 소프트웨어는 적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 같은 그 문서가 있어야 된다. 사용 용이성.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문제 6번. 자, 문제 6번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등 정해진 조건 하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일정한 성능과 자원 소요량의 관계에 대한 속성, 즉 요구되는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의 소요 정도, 이거를 뭐라고 하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는 정확성, 신뢰성, 효율성, 사용 용이성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설명에 해당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효율성에 해당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을 읽어보면 정확성은 사용자의 요구 기능을 충족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신뢰성이라는 것은 이제 오류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 대비 효과죠. 네, 필요한 자원의 소요 정도, 사용 용이성,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약지 138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한번 했던 내용인데 하단에 좋은 소프트웨어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품질 목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네,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뭔 일을 할 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3P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다 P자로 들어가겠군요. 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죠. 네.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죠. 사람. 그래서 people이 되겠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 프로블럼. 문제가 되겠고, 그럼 절차를 어떻게 잡을 거냐, 계획을 어떻게 잡을 거냐,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번 들어갈 건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계속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종류가 우리가 몇 가지가 있죠.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의 종류 여러분이 요약지 139쪽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네. 자, 139쪽을 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폭포수형이 있죠. 여러분이 폭포수형이 있군요.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토타입이 있군요.
자, 그 다음에 나선형이 있군요. 네, 그다음 익스트림이 이제 새롭게 있습니다. 익스트림. 자, 이렇게 되겠는데 폭포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구 사항이 명확한 경우, 완전히 정확한 경우, 더 이상 뭐 추가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그게 이제 폭포수형, 가장 오래된 방식에서 이용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토타입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모형물이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반대로 요구사항이 부정확 경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모형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라고. 그러면 이제 서로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선형은 대규모에서 사용이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나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끝이 없죠. 뱅글뱅글 돌아가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 자, 익스트림은 이제 고객 서비스죠. 고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시기에 제공하는 것을 이제 하는 거고, 요구사항이 빈번한 거죠. 네. 변동이 심하다 그죠. 요구사항이. 변동이 심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각각의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에는 각각의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뒤에 있는 문제가 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와 가지고요. 네. 폭포수형의 진행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폭포수형입니다. 네. 네, 폭포수형의 단계에서 항상 제일 먼저 뭐를 하게 돼요? 요구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뭐든지 처음에는 사용자의 요구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뭐든지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이제 고객이 요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 게 목적이니까 고객의 요구에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잡아보면 요구 분석, 설계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했으니까 구현을 해야 되겠죠. 네, 구현.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테스트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바꿔줘. AS 해줘야 되죠. 유지보수. 이런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에서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물어봤죠. 네, 프로토타입. 네. 자, 프로토타입 모형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요구 분석이 되는 거죠. 네, 요구 분석, 또 요구 설계.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설계가 되는 거죠. 이건 항상 기본으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이 요구 수집, 요구 분석 수집, 2번이 설계.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모형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형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B번에 있는 프로토타입 구축. 자, 구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쩌야 돼요? 고객한테 물어봐야죠.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해서 고객 평가를 해요. 그럼 고객이 말을 하겠죠. 이것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이제 수정해야 되겠죠. 그게 프로토타입 조정이 되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현이 일어나게 됩니다. 6번이 구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나선형입니다. 나선형. 자, 나선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과 같이 4단계가 있죠.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이걸 한 바퀴 딱 돌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더 한 바퀴 돌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 한 바퀴 또 도는 거죠. 이렇게. 네. 또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끝낼까요? 계속 돌까요? 또 계속 도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방식이 바로 나선형이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선형의 단계 4가지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죠? 위험 분석이 있죠. 네.
일어날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위험을 분석해 주는 거죠. 돌발 상황. 네, 그런 걸 분석하는 거죠. 자, 위험성 평가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측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군요. 그래서 얘는 끝이 없죠? 계속 돌아가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규모 시스템 개발에 보통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번의 개발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업 순서는 그렇게 길지 않죠. 딱 4단계죠. 계획, 위험 분석, 개발, 고객 평가. 4단계만 뺑뺑뺑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 자,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여러 번 개발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여러 번 뺑뺑뺑 돌리는 게 뭐예요? 나선형이죠. 보엠이 제안을 했습니다. 2번이 나선형이 되고 3번이 폭포수형이 되고 4번이 프로토타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네, 거기까지 하고 저희 쉬었다 할게요.